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법정에 섰다는 소식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뉴스리뷰, 뉴스투나잇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일정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논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의 갈등 사항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 뉴스리뷰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과 자발적 기부라는 당정 합의안을 마련한 민주당은 추경심사 착수를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역대 추경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자발적 기부안에 대한 통합당의 비난은 나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새로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수정 예산안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미뤄지면서 신속성이 생명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저녁 7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지체된 가운데 청와대가 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일정대로라면 늦어도 4월 29일까지는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자발적 기부라는 당적 합의안을 반대해온 미래통합당 내부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어주고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의 동의 등이 선행하면 예산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통합당이 빚을 얻어 지급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3조 6천억 원의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갈등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지원 범위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예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에서 여야의 대립에 초점을 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여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끄는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보도하면서 정부의 대응과 추후 경제 전망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 뉴스리뷰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으로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4분기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과 모임, 쇼핑과 여행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얼어붙자 1분기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6.4% 줄어
전체 성장률은 3.1%포인트나 끌어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 줄어 타격이 가장 컸는데 특히 운수업과 숙박, 음식업 등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 덕에 2% 감소에 그쳤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방어 총력전을 거듭 강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국제유가의 기록적 폭락 영향으로 정유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리터당 평균 1,600원에 육박하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 20일부터 1,200원대를 12년 만에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0% 넘게 떨어졌고 5월물은 마이너스 가격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유 가행 생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 우려가 겹친 결과라며 이로 인해 정유 산업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정제 마진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져 정유 4사가 1분기에만 3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될 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는 2분기부터 본격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을 기피하고 집밥을 많이 먹으면서 돼지고기, 달걀, 참기름 같은 식자재 값이 인상돼 서민 가게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서울 수도권 소재 유통업체 420곳에서 3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분기 달걀값은 지난해에 비해 26% 가까이 올랐고 식용유, 참기름, 두부 등 다른 식자재도 6에서 8%씩 올랐으며 기저귀는 12%나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탓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상승 원인이라며 한동안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생필품, 식료품 값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 지갑 사정은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전체 수출과 산업별 현황, 국내 물가 등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보도와 함께 경제 전망과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면서 연합뉴스TV가 코로나 사태에 영향받은 국내 경제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보도한 점은 매우 유익하고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영향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발 경제 영향을 보도하는 데 있어 수치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 보도해줬다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사회 각 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예계에서는 비대면 소통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아이돌 그룹의 공연뿐 아니라 제작 발표회와 언론 간담회 등 전반적인 연예계 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작된 비대면 소통은 앞으로도 연예계 전반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데다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인회 등은 해외 팬들도 쉽게 참여시킬 수 있어 비대면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전화 의료 상담이나 처방이 한시적으로 해용됐는데 비대면 진료가 2달도 안 돼 전국적으로 10만 건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 질환자에 대한 전화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환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의료진도 병원 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평소에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대면 진료가 환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앞서 중증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에서 진료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환자들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사회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를 했는데 재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 서비스나 문화 콘텐츠 트렌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에 대한 주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나 개선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통찰력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심리적으로 답답해하는 국민들에게 작지만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박혜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5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코로나19와 한국경제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한산한 명동거리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쇼핑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는데요. 40년 가까이 명동에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 황동하 회장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교대로 나오는 노점도 요즘엔 10%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소 명동 방문 인구의 80%가 외국인이었는데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데요. 현재 상황은 IMF, 사스, 메르스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한편 전 세계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업계도 경영 위기에 빠졌다는데요. 항공사뿐 아니라 관련 업체에도 불똥이 튀어 기내식 납품업체 역시 가동이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줄어드는 생산량에 근로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단순한 전염병 사태를 넘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피해를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했습니다. 경기 예측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1997년과 2008년에 줄어든 BSI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BSI를 그래프로 보여줘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사정이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으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3%로 낮춰 잡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세계 경제가 곧바로 반등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대비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이어서 국내 과학계 인사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예측한 온라인 토론회가 소개됐습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공간 제약을 없애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으며 이영환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대중화될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이 지금까지는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희망으로 버텼다면 이제 태세를 바꿔서 중장기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데요. 빠르게 전자상거래를 적용한 업체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는 채소를 재배하고 재래시장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매출을 늘리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채용도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을 치른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치르는 면접 시험. 또 상점에 가지 않고 스마트 기기로 쇼핑을 하고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TV 속 영화를 골라보는 경우가 늘었다는데요.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전파력에 따라 접촉하지 않고 생활하는 게 기본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엄청난 기회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위기인 반면에 그 증거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알리바바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1999년 세워진 이 회사가 세계 알리바바 그룹은 2003년 사스를 계기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직원 중에 사스 의심 환자가 나오자 마윈 당시 회장은 온라인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란 걸 알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굴속기 부속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나옵니다. 부속 장치. 제품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는 만큼 이 회사도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위기 상황이지만 오히려 공장의 스마트화를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물량이 줄어 비관하는 대신 여유로워진 시간을 활용해 위기 이후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세계는 촘촘히 연결돼 있어 코로나19 경제 여파는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라고 합니다. 연결돼 있는 상태.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봉쇄 없는 통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데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 기회를 살려 우리나라가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박혜진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뉴스들 위주로 접했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전화위복의 태도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박혜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최고령 정부의 공식 입장은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I do know how he's doing, relatively speaking. We will see, you'll probably be hear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지 20일 만에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기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CNN 보도를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각종 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 보도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 이 CNN 보도를 보고 매우 놀라셨을 겁니다. 이 지난달 22일 미국 CNN은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큰 수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었죠. 이 김정은 위중설은 김 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의 생일이자 최대 명절인 지난 4월 15일 이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에 나타나지 않은 점이 단초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 참배에 불참한 것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12일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이 동생 김여정이 1년 만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점이 북한의 권력 변동에 관심을 갖게 해서 이 김정은 위중설은 증폭이 되고 있고 관련 보도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미 행정부 관계자는 이 정찰기 등을 통한 전파와 또 영상 분석을 토대로 이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고 부축을 받거나 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CNN 보도는 부정확하다라고 발언을 했죠. 김정은이 괜찮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집중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이상설은 인포데믹이라고, 그러니까 가짜뉴스 유행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 이 김정은 위중설을 처음 제기한 CNN 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공개가 됐었죠. CNN 보도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보도의 몇 시간 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 데일리 NK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 전용 병원인 이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이 향산 별정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이를 미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에 타전을 하고 또 CNN도 독자적인 취재를 더해서 긴급 속보로 전 세계 타전을 하면서 이 김정은 위중설이 시작이 된 건데요. 하지만 이 미국 뉴욕타임스는 데일리 NK의 보도를 이 탈북민들을 기자로 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많은 모순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마는 SNS나 유튜브를 중심으로는 김 위원장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이 가짜뉴스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다뤘는지까지 짚어볼까요? 네. 이 CNN의 공식 속보를 시작을 해서 또 로이터, 아사히 등 주요 해외 언론의 김정은 건강 이상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김 위원장 건강 관련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5분가량의 북한 뉴스 영상 때문입니다. 통일뉴스는 이 영상 내용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 김여정 계승 기사를 내고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에 현지 지도길에 서거했다라고 조선중앙TV가 26일 오전 보도했다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이 조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통일뉴스는 알림 기사를 내고 속보로 이 기사를 냈지만 오보로 판명이 돼서 삭제함과 동시에 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보도가 이렇게 혼선을 빚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극히 제한된 정보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5일 게재한 영상에서 언론이 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하는 직접적인 통로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성사진 분석, 북한 언론 매체의 보도, 그리고 평양을 오가는 항공기 정보가 세 가지 이 정보가 유일한 루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일보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신병과 동선에 대해서 일반 소식통이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대개 이를 언급하는 보도나 또 정보는 진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사저널 역시 김두현 국제위기그룹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김정일과 김일성 때도 많은 추측과 오보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이 김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북한과 관련한 오보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오보 사례는 어떤 거였는지 전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북한 관련 오보가 끊이지 않는 건지까지도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김정은 위중설을 보도한 이 미국 CNN은 과거에도 북한 관련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CNN은 지난 2015년 5월이죠.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독살됐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 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에 북한의 설 명절 기념 공연의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국내 언론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1986년 11월 17일자 국내 주요 언론의 탑 기사가 오보로 판명된 적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예를 들면 검정색 바탕에 흰 글씨로 김일성 피살이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동아일보는 김일성 평양공항에 나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 등 다음날 언론은 전혀 다른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오보 때문에 다수의 북한 인사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성월 노동당 선동부 부부장, 김영철 당부위원장, 또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 등은 국내 언론에서 숙청됐거나 처형됐다고 보도된 인물인데요.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오보들은 흔히 대북 소식통을 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의 정체가 매우 사실 불분명하기인데요. 대개 한반도 관련 기사에는 탈북민 당체나 정보기관 관련자가 이 소식통으로 돼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정보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들을 검증하기가 어렵고요. 또 아무리 오보를 내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언론 중재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보가 나오기 쉬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도 김 위원장의 일정을 세세하게 보도하지 않고요. 그의 일정 자체가 북한에서는 고급 기밀에 통하기 때문에 정보 확인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중설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CNN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CNN 보도는 한국의 북한 관련 온라인 매체 데일리 NK의 보도를 또 인용한 것입니다. 또 데일리 NK의 보도의 근거는 대북 소식통인데요. 이번에도 구체적인 출처를 내놓지 못한 채 의문의 소식통을 근거로 하거나 막연한 이 확인되지 않은 외신 보도를 인용한 문제가 되풀이됐습니다. 확실한 검증이 가장 중요한 보도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북한 관련 보도는요,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데요.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김정은 위중설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 상황 파악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일부 전문가나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통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다양한 정보를 무시하고 일부 소식통에만 의존해서 김정은 중퇴설 혹은 사망설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이 주장하는 이 보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확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독자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의 동향은 우리의 안위와 직결이 되고 또 동북아 정세에도 크나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위중설이니 사망설이니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뭔가 악의성 있는 그런 보도 같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얼마 전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을 해서 가축 전염병과 접경 지역의 재난재해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를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가십성이 가미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단발성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를 해서 신중한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